안녕하세요. 전국의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그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5월 30날 그 현장 강의 모의고사 진행했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저한테 주신 그 따뜻한 에너지 그거 갖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다행히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문제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해설을 하면서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 드릴 때는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즈너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영교육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좀 보시면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평가 이거 제가 기본 강의랑 요약 강의 할 때 썼던 그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아이즈너는 예술적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참평가를 주장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 교육적 감시관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즈너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교육과정을 그러니까 강조한 부분하고 교육평가에 있어서 예술적 교육과정, 참평가, 교육적 감시관 이런 부분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맞다고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학습기의 유형을 개발할 때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었던 3번이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기억과 리을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교육과정 내용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그런 보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5월 30날 있었던 지방직 대비 교육학개론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2회 4번에서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배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빼는 부분을 가리켜서 교육과정 유형으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관련해서 2016년도 지방직 문제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즈너가 제시한 개념이고 그리고 교과지식을 여기서 이제 옳은 것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답이 기억과 리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영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내용을 말한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영교육과정, 아이즈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에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제가 에디 모형을 그때도 이제 이 문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 때 제가 이 문제 설명하면서 그때는 뭐를 강조했었냐면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강조는 2번이었고요. 답은 3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교수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주도한 교수 설계자가 총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에는 에디 모형의 실행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요 에디 모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AD 모형 설명해 드릴 때 학습과제 분석 등이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고 수업의 청사진이나 수업 설계안 제작하는 단계를 우리가 설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설계한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개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는 당연히 이제 개발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계, 마지막에 평가를 설명하면서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를 푸실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뭐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분석 단계 맞고요. 설계는 수행 목표를 명세화시키고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 등이 실시되는 단계. 개발은 설계 명세서를 토대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라고 해서 맞다고 체크를 하시고 답은 4번이었잖아요. 평가에서 이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단계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만이 들어가야 되는 게 2단계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4번을 선택하시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디카캐리 수업체제 설계 모형 그때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그 실행 단계가 빠져 있는 게 디카캐리 모형이 에디 모형과 다른 점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디카캐리 모형 같은 경우는 수업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이 어슈얼 모형을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어슈얼 모형은 에디의 모형의 큰 틀을 따르고 있으며 딕과 캐리의 모형이 일반적인 수업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 어슈얼 모형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보다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그 수업 설계 모형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를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3가지 모형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차이점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3번 문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심리상담 평가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초심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지금 제 기본서의 그 앞에 있는 목차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항상 기본 강의, 요약 강의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목차를 펴서 이 목차가 이제 로드맵이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목차 전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 인지 학습 이론이 이 안에 들어가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통찰 학습 이론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먼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작적 조건화가 다시 말하면 강화를 가리키는 거라서 1, 3번은 같은 내용이고 사회학습 이론은 자극 반응 강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거 역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포함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시면 얘도 제 목차를 갖고 왔는데 이 목차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발달의 역사라고 해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과정 안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재개념주의 요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딱 봤을 때
지금 문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데 여기 경험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1번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식의 구조를 중요시하고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을 강조하는 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인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교육과정의 얼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문제는 교육사회의 문제였고요. 이번에 약간 특이점이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교육사회 문제가 뭐 3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문제, 교육사회에서 2문제, 평생교육에서 2문제 이렇게 좀 나왔고요. 행정 문제가 5문제에서 이제 4문제, 뭐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온 측면이 있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사회 질서는 상징적 폭력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된다. 체화된 상태의 자본, 객관화된 상태의 자본, 제도화된 상태의 자본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답이 문화 재생산 이론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2023년도 올해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사회자본하고 문화자본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일단 얘는 사회자본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자본은 그 부모가 이웃에 사는 친구 부모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하는 거. 이거를 일단 사회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화자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화자본은 문화적 재생산론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아비투스라고 이제 21년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보시면 문화적 습성, 특정 계급 또는 지위 집단의 계급 문화를 구성하는 걸 아비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화자본이 영향을 미쳐서 그 학업성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문화자본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자본은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자본 하면 문화적 재생산에 그 포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문화적 재생산은 문화자본의 세대 간 세습을 통한 계급 전수 현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실제 학교 수업에도 유리한 점이 많고 성과가 더 높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이 재생산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실제 문제를 보면 2019년도 지방직 문제에서 문화 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일단 뭐 이런 순기능적인 건 아닐 거고 직접적인 교육비도 아니고요. 디귿과 리을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시키고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 문화적 재생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직 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사회 강의할 때 대학교 그 학생들조차도 문화적 재생산과 경제적 재생산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제적 재생산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았고요.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재생산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이게 경제적 재생산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상응 이론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 체제에서 학생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해서 학교 안에서도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더라라고 주장한 부분이 경제적 재생산이고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보일스와 진티스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이거는 진짜 똑같이 나왔잖아요. 의무 교육의 대안으로 학습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이긴 했는데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3회 13번 문제였고요. 다음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개념과 그 개념을 제안한 학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습 동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자가 원하는 전문가, 준전문가, 프리랜서 등 교육자들의 인명록을 갖추어 놓고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록을 비치하여 기능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학습망 개념이면서 얘를 주장한 사람이 일리치였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1, 2치를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문제 7번 문제였는데 성인학습에 대해서 예전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이 문제 역시 제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린드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린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학습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추를 해서 답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성인학습자의 개인차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학교를 다닐 때 모두 교육을 받다가 성인학습자가 되면 교육을 전혀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축적이 되면 개인차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저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옳지 않은 것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 거는 성인학습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인학습의 중요한 자원은 경험일 거고 토론은 성인교육의 실천적인 방법,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인학습은 현장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학개론 모의고사 그때 15번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순환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나에서 성인교육을 제안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을즈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 사람이 제안한 개념이면서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대비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 학습에서의 경험, 현장 중심의 학습 등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성인학습이고 이게 또 학습사회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8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8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이라고 해서 이 피터스의 개념적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규범적 기준이 있고 과정적 기준이 있고 인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2번은 제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이게 학문적인 베이스인지 교육학적인 베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규범적이라고 할 때는 얘는 가치의 문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과정은 이제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인지적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지적 상담, 인지적 학습 이론, 인지적 기준 이럴 때는 얘는 지식과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다. 우리가 뭔가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설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다고 하더라도 보기를 보시면 교육받은 사람은 폭넓은 안목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분야가 다른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알고 모르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지적 기준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번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똑같은 기출문제가 재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직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부터는 모든 문제들이 같은 문제를 재현하는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개념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실제 문제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네, 인지적 기준이었고 다행히 제가 그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때 이 문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그때는 그 웰빙을 교육의 목적으로 주장했던 화이트를 설명하면서 이제 냈던 문제이긴 했는데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요 PPT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안에 3가지 증거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시면 규범적 증거는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인지적 증거는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거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해나 안목이 들어가면 인지적 증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건 사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딱 준비를 하셨을 때 그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두고두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과정적 증거는 이제 과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3가지 증거가 다 맞았을 때 이제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문제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문제였고요.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문제였어요. 보면 1994년부터 1896년까지 추진된 가부개혁의 과정에 관제 또는 영에 의해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가부개혁 과정에 성립된 근대 교육기관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도 다행스럽게 제가 이번에 지방직 대비 그 모의고사 할 때 요 문제 설명해 드리면서 개화기 교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이번에 교육 입국조서 설명하면서 얘가 그 1994년 가보개혁 이후에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유경공원 1894년 죄송해요. 유경공원은 제가 요거 팔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886이니까 6년이에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웃으셨던 기억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교육 입국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던 거고 뒤로 가서 이제 유경공원하고 요 페이지를 보시면 그 1985년 이후에 근대적 교육개혁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1895년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소학교, 사후계 정도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중학교나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은 이 시기에 설립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요. 네, 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대 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뭐 비록 몇 개 안 됐지만 소학교, 외국어학교, 한성사범학교는 이제 설립이 됐지만 중학교는 설립되지 못했다. 중학교, 전문대학교 이런 것들은 설립되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 시기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어떤 그 교육에 끼친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한성사범학교 관제 공포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에서 한성사범학교는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도움이 돼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10번 문제였고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네, 교육의 목적은 이 문제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일단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르면 속어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있고 프레벨도 있는데 이 페스탈로치 프레벨이 이번에 9까지 9급에서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설명 제대로 해놓고 정답 마킹 잘못해서 엉터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때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9까지 9급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에 헤르바르트가 일반 교육학을 저술해서 심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교육 방법을 정립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독일의 헤르바르트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윤리학과 심리학을 가져다가 교육학을 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학자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심리학을 가지고 방법론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보시면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을 완성시킨 학자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레벨하고 페스탈로치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페스탈로치잖아요. 그래서 페스탈로치 하면 우리 문제에도 있긴 했지만 루소의 교육사상을 교육실제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한 사람이고요. 빈민학교라다 보니까 민중교육의 이념을 이제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인교육을 중시하고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직관교수를 중요시했던 사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페스탈로치 하면 좀 떠올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레벨인데, 프레벨은 요즘에도 유아교육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우리가 이론적으로 토대를 얻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사상, 지금도 이제 유아교육 도구로 쓰고 있는 뭐 음물이라든가, 그러면서 이분은 놀이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서 프레벨 하면 이제 유아교육 사상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셔서 프레벨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페스탈로치는 민중교육, 전인교육, 직업교육, 직관교수. 어쨌든 경험주의적인 입장의 학자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헤르바르트가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을 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서, 우리 지난번 문제에서는 심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교육 방법을 정립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학을 가지고 이런 토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르바르트를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헤르바르트가 답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페스탈로치나 프레벨은 경험주의 교육과정, 루소의 영향을 받은 학자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 두 분은 빼고 헤르바르트나 피이테 가지고 고민을 하실 텐데, 왜 우리가 피이테 하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그 국가교육을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분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헤르바르트 부분을 윤리학과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도덕교육이 윤리학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던 문제였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은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헤르바르트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기본 강의, 요약 강의 할 때도 다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문제는 언젠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르바르트 정리하시는 김에 이 4단계 교수론이라고 해서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적용 및 응용의 방법이라고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제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헤르바르트의 4단계 교수론이라는 타이틀과 이 4가지가 뭔지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 문제 중에 2012년도 국가직 문제에 피이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를 위한 국민교육, 이 문제는 제가 기출뽀개기에서 다뤘던 문제긴 한데 근데 저는 굳이 피이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헤르바르트를 그 전에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이테 국가를 위한 국민교육은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사립학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 사실 어려웠죠. 제가 이번 20문제 중에서 이 11번 문제랑 이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얘는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이제 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그 경우 이런 문제들은 다뤄봤지만 임용 기간이 1년이고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가 아니라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시면 거기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건 맞는데 이 3번 문제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원이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인해서 월급이 다 나가잖아요. 급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직이라고 할 때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재정 악화를 이유로 뭐 권고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워낙 그 급여 체계가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실 때 사립학교 교원은 워낙 그 급여 자체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요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1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